네, 공식 선거운동 첫 번째 주말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호남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영남 지역 공략을 이어갑니다. 네, 선거운동이 달아오르면서 양측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또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18일 정도 남았고 사전 투표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짧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한 분 한 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호남 찾고 오늘도 호남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영남 역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 선거와 비교해서 예전 대선과 비교해서 각 지지층 결집, 특히 호남과 영남에서의 지지층 결집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뭐 일단 그 현상 자체가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역 정치를 기반하고 있게 되면 사실 왜곡된 어떤 비전을 만들기 마련이라서 이 현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호남의 지지율,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낮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꽤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 사실 호남에 계신 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어떤 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은 이런 거였죠. 적폐수사 할 겁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그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인정한 꼴이 돼요. 근데 그런 보복 정치를 원치 않는 다수의 호남 시민들이 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최근에 법무부에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예. 공약 역시도 사실은 검찰개혁 정도를 되돌린 정도가 아니라 문민통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문민통제하고 있었던 검찰 조직을 되려 그것을 없애겠다고 한 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게 다시 결집이 돼서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 호남 지역 지지층을 다 끌어모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예. 기본적으로 저희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저희 어떤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호남 지역에 대한 저희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영남 지역에 대한 저희가 전통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던 지역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또 울산 지역의 일정도 있고 하면서 추세를 보면 다시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권 대변인께서는 뭐 정치 보복 이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호남 지역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 실제로 여론조사 추이를 보게 된다면 호남 지역의 표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도 놀랄 정도로 윤석열 후보에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젠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지역 일정을 다니다 보면 광주나 호남 지역에 가보면 복합 쇼핑몰과 관련한 지역을 유권자분들과 시민분들이 항상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반영해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공약을 했더니 갑자기 광주 정신을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광주 정신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짓겠다는 얘기에 반기를 들면서 광주 정신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세에 가가지고 한 용기 있는 청년이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서 도대체 광주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되게 애매한 답변을 하면서 극우 포퓰리즘을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희는 복합 시설을 짓겠다는데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광주 지역과 호남 지역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데 거기에 극우 포퓰리즘이 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자신감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 이제 기대치 잡은 30%로 겁니까? 상향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 이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를 소집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처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대선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주당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의 핵심 기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네.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만으로도 2년이 넘었고 그 예. 기간 동안 그리고 특히 오미크론이 발생한 다음에 9시까지 영업 제한을 하면서 많은 상인들이 사실은 방역에 참여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뭐 나중에 피해를 구제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루하루가 삶이라 얼른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도 작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웬걸 그것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행보에는 되려 말이랑은 다르게 막아서고 있거든요. 어제 김은혜 의원께서도 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오늘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나중에 해도 좋겠다는 말인데 저는 이제 170석 이상을 가진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저는 더 증액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갈 때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되려 포함돼서 최종 본회의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또 어제도 또 선거운동보다도 일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추경이 지금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요구하는 추경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애초부터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굉장히 빨리 보상됐을 것이다. 근데 지금 저희가 권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한 거거든요. 뭐 자영업자를 비롯한 50조 정도의 단기적인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는 식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이 35조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하다가 이제 와서 16조, 14조 정도의 규모의 증액안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국민의힘이 통과시키지 않냐, 국민의힘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놀란 게 공수처법 같은 거 통과시킬 때 민주당은 뭐 저희 의견 듣기나 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몰려가가지고 통과시키고. 근데 지금 하는 상황들을 보면 어제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피켓을 들어요. 저는 민주당이 야당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명분을 세워야 될 때는 국민의힘을 이용하면서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희가 발목을 잡는다고 발목이 잡힐 정당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180석이라는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명분 세우려고 야당을 빨리 와라 해가지고 들러리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는 정말 좀 실망스러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그 사실관계 조정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추경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에서 35조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35조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대선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뒤에 예산을 사실은 가져와다 쓰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께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대선 주자들이 다 약속해 주자. 지금 35조 추경을 해도 나중에 문책하거나 이러지 않는 걸로 약속하자라고 제안했더니 그때 사실 또 도망가셨어요. 만약에 그때 동의해 주셨다라고 하면 전 정부가 훨씬 더 부담을 내려놓고 더 큰 추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그나마 지금 14조 이거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또 반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말은 하지만 계속 몽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50조를 얘기했고 대선 토론 때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35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가 답을 했던 것이 15조가 지원이 갔으니 추가적으로 35조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래요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저희가 뭐 입장을 바뀌었다, 저희가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대선 주자들을 모아가지고 협력을 하자고 합니다. 벌써 자기가 대통령 됐습니까? 대선이 끝나면 지금의 탈락한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들을 모아가지고 50조나 35조 추경을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자신들이 깔아놓은 판에 빨리 합류해라라고 하고 저희가 그런 쇼에는 합류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입장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애초부터 50조를 얘기했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100조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35조 같은 경우에는 15조에 추가적으로 35조가 얘기했다고 필요를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35조에 동의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또 16조에 동의해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피켓 들고 가가지고 항의를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35조 제가 말씀드린 35조는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단이 제안한 수치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35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5조 약속한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14조와 16조의 규모를 들고 와가지고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참석해라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있는 게 과연 민주당이 그동안에 보았던 5년 동안 보였던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 180석의 힘으로 통과시켰던 그런 민주당이 맞나? 저희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겁니다. 그럼 관련해서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오늘 추경 처리에 대해서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예. 있습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주당보다 앞서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계속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예. 이제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증액시켜놓고 선거를 코앞두고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정당이었다면 왜 진작에 통과를 시키지 않고 그런 식의 어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지원책들만 마련해 왔는지 그거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단독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일단 금액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가요? 예, 그리고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해왔던 50조 정도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 충분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네. 14조 원 규모가 통과된 거잖아요. 네네. 이 금액에 대한 생각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좀 사실 적다는 증액이 얘기도 필요하다고 있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네.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도 필요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기간을 보냈던 거고 되려 이 추경 논의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2월에 무슨 추경이냐 이렇게 또 공격했어요. 너희가 대선 전에 그 방역지원금 지급해서 선거에 도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공격하다가 예. 그래서 협조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번에 통과되니까 원래는 더 증액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협조 안 해서 증액하지 못한 거다라고 또 목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시면서 누가 실질적 집행을 맡고 있는가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의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호남과 영남 지금 본인의 집토끼 잡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가서 호남은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을 계속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까지 갖고 방명록 쓰면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게 과연 그래도 여기 집토끼들 그 본인의 터에서 지지율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요새 그런 그 선거의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그 전에 정부가 했던 어떤 성과를 잘 받아안겠다는 입장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도 김대중 대통령 언급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네. 근데 이어서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는 그 전임 대통령만큼 대중적인 어떤 상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개 삼아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 뭐 그것이 아주 특별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언급할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뭐 효과를 있냐 없냐는 사실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도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하고요. 뭐 저희 후보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한다라는 마음을 여러 번 표시한 바 있고 사실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을 한다라고 프레임을 짜서 공격이 들어오니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우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설 중에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민주당 내에도 정치인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희 후보가 언급을 해요. 다만 586을 비롯한 기득권 정치인들이 그 훌륭한 정치인들의 길을 막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권지웅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주류로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인이든 국민의힘의 정치인이든 존경과 예우를 충분히 표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대통령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은 뭐 당연한 행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얼마나 신임을 할 수 있을지가 결국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칭찬하는 적도 있다가 다른 데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갈라치기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경한다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명언을 또 하신 바가 있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공식 채널에 어떤 일베 로고가 섞인 그런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동영상이 올라간 바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또 최근에 어떤 민주당 의원들이 저희 후보의 어떤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2009년을 끌어와서 2009년의 아픔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으로 좀 정치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민주당에서 좀 이런 측면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존경을 표했다면 끝까지 좀 존경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 수사 관련 발언 이후에 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그 후에도 더더욱도 이 현 정권과의 거리두기 좀 좁혀나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지지율을 좀 좁히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승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당이든 훌륭한 정치인을 훌륭하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제 발언에서도 민주당과 그전 정부가 히틀러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려 아주 자극적으로 그전 정부가 공산주의 정당이나 진배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되게 그전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비전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저기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 정당이 아주 나쁘고 없어져야 될 정당인 것처럼 계속 표현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더 나은 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가 누구를 보복하게 되는 걸로 나아가지 않을까 계속 우려를 갖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사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히틀러에 비유한 것은 아니고요. 뭐 오히려 저희 이준석 대표를 히틀러에 비유한 민주당 의원은 이전에 있었죠. 그래서 저희 후보가 표현한 것은 어떤 정부에서 있는 어떤 갈라치기 정책이나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반쪽으로 가르는 그런 정책들이 이 히틀러나 나치들이 해왔던 그러한 정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 그러한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되려 어제 민주당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세 과정에서 무슨 발언을 했냐면 조선시대의 왕명을 거부하면 삼족을 멸해야 된다. 윤석열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발언을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왕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왕이라는 단어를 지금 유세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고 상대당의 후보에 대해서 삼족을 멸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를 지칭해서 더군다나 지금 삼족을 멸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후보들 간에 뭐 하나하나 거친 말 배틀을 하면 거의 박빙일 것 같거든요.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뭐 정화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또 이제 지지율은 지금 뭐 편차가 오차 범위 밖에 나는 것도 몇 개가 있고 대부분은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인데 두 후보가요. 그렇다면 중도층은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중도층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금 방안, 전략 그리고 지금 행동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쨌건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입장, 그것을 어떻게 유능하게 해결할 거냐가 되게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 편성도 물론 이제 민주당도 더 추경을 더 증액해서 하길 바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의 수준에서라도 얼른 집행하자라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저희의 어떤 선거 전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없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OECD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한 지난 2년간 GDP 대비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비율이 한 17% 정도를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썼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4%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과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메시지를 담당했던 구성원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썼다고 일단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이게 이제 단순히 한 번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거 또 며칠 전에는 공약집에 여성을 혐오하는 민 표현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혹은 아니면 캠프가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중도층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뭐 또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해당 비서관인가요? 그분이 같은 경우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메시지와 연결지어서 또 메시지를 오염시키려는 어떤 민주당의 의도가 보이는데 뭐 그런 식이면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서울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와 연결지어야 되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만뒀습니까? 예, 그분 같은 경우에 일단 해임 내지는 사퇴를 했다고 저는 알고 네. 있고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저희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뭐 현재는 본인 자체 같은 경우는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적절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해당 교수님께서 뭐 그 기사 자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책임지고 해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식 선대위 대변인인 이기영 대변인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안치환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뱉은 어떤 가사에 대해서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유감이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성을 찾으라고 하자 되려 그게 뭐가 문제냐, 성형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민주당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과연 여성 혐오에 대해서 좀 지적할 그런 입장인가는 저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대변인의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약집에 이영 대변인 말하는 거예요. 네네. 예. 공약집에 여성혐오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사실 공약집이라고 하는 건 그냥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확실히 지지자들 앞에서 할 때의 모습은 그 후보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굉장히 뭐 자신감 있는 모습 요새 그 어퍼컷 세리머니도 네, 예.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어퍼컷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 어제는 또 이준석 대표랑 같이 했더라고요 대구에서. 그래서 뭐 지지자들 앞에서 유세 현장에서 사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퍼포먼스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뭐 유세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렇게 과격해지다 보면 말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네. 뭐 두 후보 모두 좀 유권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는 좀 정책과 비전 위주로 말을 하면서 좀 적절한 어떤 흥을 돋우는 그런 퍼포먼스가 계속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호남 지역 지금 돌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연설을 시작하면 저희가 어느 뉴스 시간대에 연결을 할 텐데 일단 먼저 그 윤석열 후보의 요새 그 선거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자신감 있어 보이시고요. 게다가 또 지지자 앞이니까 더 그래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왜 마스크를 안 쓰는지 좀 묻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들 불편한데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써라고 해야 될 위치에 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 약간 오만해 보인달까? 예. 그리고 아니면 자기는 안 써도 된다. 예를 들면 야외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사실 연설이라는 것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보면은 연설자가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대중 행사를 진행할 때 연설자는 마스크를 벗고 관중들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게 뭐 만약에 방역 수칙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라면 당연히 저희는 하지 않겠지만 뭐 연설 과정에서 저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나 뭐 이것을 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과대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희생자 연결식에 참석한 안철수 후보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일단 연결식에서는 풍파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중도 사퇴론도 일축하고 또 야권 후보 단일화 시에 본인이 또 주장을 해왔던 여론조사 방식을 굽히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일단 단일화 논의가 이번 주말에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뭐 일단은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결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신 것 같고, 근데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래서 공은 저기에 있는 상태인 것 예. 같고요. 근데 꼭 이번에 그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것 같아요, 단일화? 지금 저 잘 모르겠네요. 되려 여기 임승원 의원님께 여쭤보고 네. 싶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는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는 뭐 일관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해당 안철수 후보가 어떤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방식을 취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보궐 당시와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빨리 계속 답을 달라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뭐 그러한 어떤 방식의 제안의 변화가 없다면 저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단일화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사퇴 내지는 철수하는 결정이라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희는 그런 어떤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굉장히 큰 존중을 표해드릴 태도가 언제든지 취했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저러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단일화는 될까요? 단일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온 어떤 여론조사에 의해서 한 후보가 결정되는 그런 방식은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고 보고요. 다만 단일화라는 것이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약 대선이 한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어떤 여론조사 문항을 정하고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오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오히려 가려지고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형국도 빚어질 수 있고 특히나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두 후보 모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권지용 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